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날카로운 선거, 시민의 선택, 날선 시선. 네, 코너 이끌어갈 두 분 자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환 공동대표, 전주 MBC 김하윤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저번 주에 비해서 또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많은 이슈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앙으로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로는 민주당이 비례를 일단 준연동제로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준연동형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 광주 5.18 공원 참석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협의 안 해주겠다 이랬거든요. 어허. 이거 지금 팩트 체크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정치의 제도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같은 경우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겠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뭐 민주당으로서는 만시지탄이죠. 기왕 할 거라면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너무 네. 늦게 해서 얻은 예. 것보다는 실이 더 많은. 근데 국민의 이제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은 그 방법은 전에 했던 21대 것을 준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남은 거라면 이제 47석 중에 지난 21대는 30석을 캡을 씌웠죠. 네. 한 개로 잡았고, 예. 그 30석만 가지고 비례대표를 했는데, 그 17석은 이제 병립형으로 기존 정당에게 날아가는 이런 방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7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서 나눠주겠다 이런 게 하는데, 저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이제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네.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최소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늦었지만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4월 10일 총선 63일 이제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 향한 움직임 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죠. 바로 1차 공천심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어질 발표 내용에 전북 정치권이 촉각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결과 한 번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선을 치를 지역과 후보자들을 발표한 건데요. 네. 전북에서는 우선 익산 갑 지역구의 경선 후보자들이 정해졌습니다. 뭐 현역인 김수흥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냈던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 후보 배지를 놓고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공천을 신청했던 고상진 성기청 예비후보는 컷오프가 된 것이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3일 동안 경선을 치르고 마지막 날인 21일 날 익산갑의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최근 전북일보랑 KBS 전북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오차범위 안으로 나온 조사를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결과 발표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자기의 시간 네. 그 타임 스케줄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경선 지역, 그다음에 단수 공천 지역들을 발표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지역도 문제 한 곳이 결정돼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한판 승부를 하게 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순조롭게 컷오프가 되지 하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컷오프 된 분들이 이제 이의 신청이 거의 없으니까 이의 신청이 없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너무 미미하게 그렇죠.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4년 후라든가 다음 기회를 좀 엿보는 이름 알리기를 하는 거에서는 그렇죠. 일정 부분 성공했다라는 네. 자족들이 있지 않냐 싶긴 합니다. 그런 이제 컷오프가 현재로서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로 뭐 큰 무리 없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변화의 물결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전북에서 민주당은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것은 아직 지배적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민주당 경선 컷오프에 긴장하는 후보들이 특히나 우리 지역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1차 결과 발표 이후에 후보들 어떤 반응을 갖고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뭐 해당 지역에서 익산갑에서 컷오프된 고상진 네. 성기청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심이나 이런 건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셨죠. 네,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제 재심이라는 게 또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뭐 굳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후보 쪽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면 이제 결국 이게 뭐 민주당이 후보 공천 과정을 통해서 호남에서는 뭐 변화나 혁신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결국 현역이나 올드보이들은 뭐 기존에 워낙 뿌리 깊은 조직력이나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이 널어놓고 경쟁을 시키면 이제 그렇죠. 뭐 사실상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 뭐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나 볼멘소리도 좀 있는 좀 속내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갑을 제외하고는 도내 대부분 선거구는 경선 대상자 결과가 이번에는 이제 발표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분위기는 폭풍전야 각 지역마다 컷오프가 누가 될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지난 선거를 봤을 때 이 1차 경선과 공천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판세가 바뀌어서 달라질 경우가 있을까요? 1차 경선하고 공천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일단 링에 올라갈 자격을 받냐 못 받냐니까. 네. 그래서 뭐 이종격투기를 하더라도 한번 판에 올라가야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컷오프는 그런 판 자체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이제 뭘 그러면 22대에서 어떤 국회를 그리고 나라를 운영할 건가 네. 이런 거 신선한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 이제 뭐 컷오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감동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즉 개혁 공천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호남 지역에서는 어차피 이제 공천이 당선되는 이런 누리라면 네. 이런 좀 신선한 인물을 좀 발굴해서 네.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점들이 잘 안 보여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1차 경선과 공천 일단 그 자체가 일단 승부에 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요. 이 판세가 이제 이어질 것인가.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판세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재밌고 뭐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겠지만 네. 피를 말려야 또 유권자들은 또 재미가 있잖아요. 경쟁도 막 그러니까요. 하고 네. 서로 잘 보겠다고 하고 이런 구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출발 행위가 1차 경선과 공천과의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아직 지역구가 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있겠죠.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너무나 뭐 단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표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발표는 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님? 일단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2차 공천 심사 결과는 설 연휴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컷오프된 후보들이 뭐 삼지대 신당 이런 데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도 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삼지대 세력화를 경계하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마라 라고 한번 얘기해 주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뭔가 참신하거나 개혁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오히려 전북만 보면은 우리 지난 방송에 얘기한 것처럼 올드보이가 귀환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그 어떤 신선함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님, 네. 사실 선거구도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선거구 획정도 지금 여야 줄다리기 싸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이 총선 특집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 선거구 관련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문자가 와서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문자를 하시냐면 순창이나 이쪽 뭐 김제나 부안, 그러니까 당신들의 지역구에 대한 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청취자분들이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좀 납득이 안 된다.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항의성 문자를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참 답답한데 언론에서도 네. 왜냐하면 저희도 민주당 경선에 대한 감시나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일정들이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상황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지금 전북 지역이 유독 좀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뭐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선관위 획정위가 제시한 대로 전북에서 한 석을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전북의 의석 수는 좀 배려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이렇게 뭐 대화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21일이 그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여야가 정말 언제쯤 이걸 대체 합의를 할지. 그러니까 원래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이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 기준도 사실 뭐 15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현역들만 유리한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정말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역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교수님, 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에 대한 이 민주당 기준입니다. 지금 개별 통보 시점은 이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아까 김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개별 통보는 설 연휴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에 이제 해당하는 의원들이라면 대략 뭐 높게 잡아서 160석 민주당이라면 약 30여 명 이상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되는데요. 20% 대상에 해당되면은 이 사람들은 대략 이제 그 경선 구도에 가서는 30% 그리고 20%의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20% 속하면 30% 감점, 또 하위 20%면 20% 감점 이제 그리고 하위 30%에 속하면 또 감점을 하는 이런 감점은 거의 경선에서 끝이 난다 이제 그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점은 이제 민주당이 김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타당으로 가지 마라 혹은 신당으로 가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탈표를 방지하는 게 김건희 여사 이제 특별법 같은 이런 것에서 이제 어쨌든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재결할 때요. 재심의할 때 이게 이탈표를 방지하게 한 이런 점도 여러 가지 포석을 갖고 민주당이 이제 시간을 조정하고 정치적 결단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할 게 많다 보니까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전북 지역 공천 과정을 보면 좀 시민들의 민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심이라고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전북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내에서도 이제 뭐 격전지들이 나타나서 저희는 또 관전 포인트들이 생기기는 했으나 결국 이게 현역과 올드보이인 지역이 좀 대다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일종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시민들은 언제적 땡땡땡이냐라고 또 물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이게 선거구의 늑장 획정 이런 것과 이제 맞물리면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라든지 뭐 호남에서만큼은 좀 어떤 새로운 방식의 뭐 경선이라든 이런 것들은 좀 보이지가 않고 결국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현직들이 선거 관련해서 중앙당에서 주요 지책들을 맡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조직과 뭐 인지도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전 특히 아까 뭐 교수님도 그 김건희 여사 특별법 재의결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어떤 일정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비례대표를 준연동제로 확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비슷한 우리 시민들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비례나 지역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똑같은 1번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의원들이 많이 비례정당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누가 갈 것이며 정작 컷오프 됐는데 가고 싶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갈수록 이 요즘 선거 분위기가 뭐든 자꾸 조금 더 미뤄지는 거로 가고 있는
그 형세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미룰 수 있을 생각도 때까지 드는데 밀어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도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은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룰 겁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한때는 뭐 한 40일 전에도 이제 선거가 결정이 된 적도 있고요.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룰수록 유리했는데 이제 미룰수록 이제 삽바싸움이라든가 근데 현역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제2의 찬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방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제 뭐 유성정당 안 만들겠지만 실제로 꼼수 유성정당이잖아요. 다른 데하고 연합해서 만든 거니까. 만들겠다고 했죠, 네, 지금. 유성정당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컷오프라든가 혹은 선수가 그러니까. 높은 의원들이 삽바싸움에서 분위기 조정을 좀 하면은 그래 비례로 가라. 이제 그러면 좀 비례로 반드시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례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당선 가능성이 정은천 의원이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회 선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조정은 뭐 눈치를 보면서도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다 추측들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국민의힘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4월 총선 공천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 발표했잖아요. 이 발표 내용과 전북 상황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도 공천 심사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적격 판정을 받은 29명에게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북에서는 전주갑의 양정무 예비 후보 그리고 전주울의 정은천 의원 등 모두 7명이 현재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 가운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다음 주부터 면접이나 이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 경선이 치러지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일을 사실 유권자들의 의견과 이제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주 서구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냐. 왜 이렇게 우리 민심을 못 읽냐.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예의주시해야 할 유권자들의 시선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요. 부적격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일은 뭐 정당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또 안 되면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해야 될 또 언론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 뭐 학생 시위라든가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이제 그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형사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은 조희하자는 모르거든요. 개인정보라서 공표가 잘 안 되니까 정당이라든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정말 전략에서 이제 민심을 반영한 거냐 이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이제 차기 경선했을 때 이제 그 여론조사 50%, 이제 당원 50%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제 이게 맞아요. 민심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인기 투표가 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 투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 관리만 사람이 우세해지고 이런 거 뭐 우리 지역에도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뭐 동네 관리만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돼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거기서 정말 개혁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 하고 아까 광주 서구을 같이 전략 공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되는데 저는 이제 전략 공천이 한때는 이게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러면 이게 워낙 그 뭐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꼬마 의원 뽑기 같은 이런 정도 수준이란다면 조금 더 네임밸류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냥 전략 공천을 그냥 내리꽂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고 싶은데 한번 어떤가라는 소위 말하는 OX라도 이렇게 한번 묻는 과정이 있다면 전략 공천도 좀 성공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본다면은 민심이 얼만큼 반영돼서
이게 정치로 국민의 삶에 질로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당이 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이런 모든 발표하는 시기가 사실 다 이게 전략이잖아요. 언제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좀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을 텐데 하필 이 발표 시점이 이렇게 설 명절 전후에 1차, 2차가 걸쳐져 있는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설 연휴가 이제 보통 정치에서는 바로 밑에가 되잖아요. 설 인심이다, 뭐 규경, 귀성 인심들 뭐 이렇게 표현해서 네. 정치인들이 많이 호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 호재거리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에요. 호재냐 화재냐. 그러죠. 네. 그랬을 때 어설프게 이제 잘못 발표했다가는 악재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성토대회가 되면 네. 우리 당에 불리하니까 또 당이 이제 갖고 있는 시간 스케줄을 딱 보니까 시점이 그래도 신당에는 풍선 바람을 빼버리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 어디로 갔다 이렇게 네. 나오면 이제 뭐 대서특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도 불이익이 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받아서 특별법을 좀 재심해서 가결하고 싶은데 거기서 한 19석 정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도 얻어서 이탈표가 오면 좋겠는데 거기도 눈치 보면서 이제 시간을 끌고 민주당도 집토끼를 관리해야 되니까 네. 시간을 끌고 이런 점에 정치는 묘한 시간의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 기자님, 지금까지 우리 이번 총선 관련돼서 이제 경선을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네. 또 이게 사실 망각은 축복이라고는 하지만 총선과 관련돼서는 21대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예. 한번 복귀 한번 해보죠. 자, 현역 의원들 재출마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성적표 좀 짚어보죠. 총선은 4월 10일에 치러지는데 일단 국회의원 임기는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이제 4월 총선 이후에도 임기가 좀 이어져서요. 네. 오는 5월 29일까지가 현역들의 이제 임기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당선될 22대 국회의원들은 오는 5월 30일부터 4년 뒤인 28년 5월 29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임기가 지금 방송 기점을 한 석 달 보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고 또 볼 그렇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공약 실천 얼마나 잘했는지 점검해 볼 때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 공약 실천을 결과 발표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분석해본 결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55.54%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전국 평균은 51.83%였는데요. 그것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타작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인 게 38% 정도, 그리고 보류된 게 2% 정도, 폐기된 게 또 2%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도 이 공약 자체의 비율에서 지역 민원성 공약이 78.4%가 돼서 그러니까 입법 공약은 한 14%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법 활동보다는 지역 개발 이슈가 공약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21대도 그랬고 20대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주 을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입법이나 이런 얘기보다 황방산 터널 이야기 진짜 그렇죠. 많아요. 전주 갑 같은 경우도 무슨 입법이 아니라 아중호수 개발이나 뭐 교도소 개발에. 이전 막 이런 이야기들이 늘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완료율은 반타작에 불과했다. 그렇고 자 교수님 이 전북 공약률이 정확히 55%인데 이 정도 성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전북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천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공약률이 55%라고 한다면 뭐 대학의 학점으로 한다면 F학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현실이 더욱더 뼈 아픕니다. 네. F학점이라는 것은 뭐 재수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F학점 맞은 국회의원들은 이제 경선에서 탈락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F를 맞았으니 낙제점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말씀을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약을 하고 공약 이행률을 얼만큼 하는가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약 자체가 거대 공약, 거대 담론부터 해서 아주 동네 공약까지 다양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공약들을 어차피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전략적 공약 지키기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 거대 담는 입법의 활동의 퍼센테이지하고 또 지역 개발의 담론의 퍼센테이지하고 이것을 좀 조절해서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지역의 그 민원성은 78.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상당 부분 이제 C학점 정도는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F학점이라 한다면은 이게 민심에 그 가까이 있는 피부에 있는 것들은 좀 관심이 있으면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큰 이야기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무뎌 있다. 그러면 그렇죠. 본인의 역할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은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법률을 정말 4년간 몇 개나 발의해서 개정하고 혹은 법률을 만들어냈는가 입법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민심이 이제 민도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봐요. 네. 민심들 수준이 동네 다리 놨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만큼 입법 활동을 했느냐 그 입법 활동의 질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평가한다든가 차기에 이제 투표를 할 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 몇몇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떤 그런 민심을 반영한 지역 민원성 공약이라든가 어떤 입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싸우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후보들도 아예 포지션을 그렇게 잡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전북 지역 성적표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 전북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분석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정말 잘 됐는지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전북 체육박물관 건립, 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안골, 사거리 등 이제 경관도로 조성, 또 한옥마을 아중호 테마버스, 용안 옛 성터 복원 사업, 또 익산적입니다만 웅포 5대 낙조 곰나루 랜드마크, 함나 관아터 복원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보류된 거 말씀해 그렇죠. 주셨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80일간 완진 무장 여행 브랜드화, 또 관광 안내 플랫폼 제작, 또 미세먼지 차단, 숲 비비정 지방정원, 또 2022 전북 가야 방문회 이런 공약들은 또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다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공약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 공약들이 보류 혹은 폐기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좀 더 공약을 잘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도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전주완주 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표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것들은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점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 이런 또 다음에 22대 공약하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근데 잠깐 복귀를 해보면 21대 국회를 한 1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공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작년 한 하반기 전반은 새만금 예산 삭감 갖고 그냥 싸웠지 우리 지역 공약 이야기할 틈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돌이켜보면 잼버리부터 그런 타이밍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새만금 같은 말씀 나오셨으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뭐 새만금에 3천억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얼마나 허구성이냐면은 그래서 새만금 예산이 원래 5천억 정도, 5,100억 정도였으면 그럼 2,100억이 깎인 거거든요. 그렇죠. 2,100억이 깎였는데 나는 3천억 얻었다고 이런 자랑을 하는 헛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주 김천 고속철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역이 얼마나 수건 사회입니까?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저 장수에 뭐 달빛
뭐 대구 광주의 광주가. 노선이 예. 광주에 여기 장수에 여기 생겼다, 순창에 여기 생겼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들은 다 무산됐는데 남의 공약에 잘 됐다고 해서 이걸 내 숟가락을 놓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자님은 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에 좀 어떤 것이 앞으로 담겨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아까 말씀 이제 하셨듯이 지역 공약들도 있지만 좀 국가를 위한 큰 비전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 소멸 등에서 뭐 지역 소멸 이 문제가 진짜 너무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한 걸음이나 나갔는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정 활동을 하셨겠지만 뭐 와닿는 게 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뽑히는 국회의원분들은 좀 주축이 돼서 의제를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뭐 수도권 의원들이 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말 획기적인 것들을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고 네. 뭐 도와 시군과의 좀 협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도 이제는 좀 다 같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교수님 저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건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게 약간 좀 속도 상하고 이 남원 임실 순창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기서 이 지역에 있었는데 사실 이강래라는 큰 인물을 이기고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줬는데 이번에는 공약 실천 관련해서 설문에도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얘기는 먹튀의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얻고 그 국회의원의 민심과 상관없이 당을 이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적한 당에서 원래 이적한 사람들이 더 묘사스러운 걸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으로 옮기겠다. 그런 이제 내 지역구는 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남원 임실 순창의 주민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제 이런 점들 본다면 국회의원이 정말 저렇게 자기의 그 책임감이 없다면은 저는 그런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또 국회의원 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리를 해줘야 하고 정당이 알아서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냐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다 참았어요. 이용호 의원 자체에서도 할 말이 많겠죠. 예, 뭐 민주당이 다시 복당을 안 받아준 측면도 있겠고. 근데 이런 공약 실천과 관련해 설문에는 응하는 그러니까 게 성적표를 내라는 끝까지 건데. 그 지역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공약과 관련된 제대로 된 공약 내걸고 실천하기 위해 모색돼야 할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약은 좀 더 그 장밋빛이 훨씬 매력적이긴 하죠. 또 공약은 너무 또 미세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러프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민심,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또 삶의 구체적 현장인 우리가 터하고 있는 이 지역구에서 삶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 두 가지 양을 측면을 잘 고려할 수 있는 공약들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개발해서 널리 알리고 이걸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입법 활동을 꾸려가는 이런 작업들이 되면은 좀 더 그 공약이 내실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날선 시선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게 좀 아쉬운 코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 끝날 때까지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차게 채워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설 이후에 저희 만나는데 그때 또 연휴 동안 얼마나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 찰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시선 시민들의 선택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